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으로는 이렇게 힘든 장에서도 고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알려드리려고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형태에서도 과연 수익을 어떻게 고정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들었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그 내용 위주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어요. 앞으로에 대한 분위기는 다시 한번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시작을 할 것인데요. 저의 그냥 개인적인 매우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거 기반과 비슷하다라고 전제 조건 하를 깔아두고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테이퍼링 선언하는 시점에 있어서 그때부터 약간의 조정을 보이는 시점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형태는 종료되는 시점 기준으로 그때부터는 계속 홀딩으로 갈 것이다. 근데 왜 이게 코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냐? 코인 자체가 이 전체 시장 마켓이 멘탈이 좀 많이 약합니다. 왜 많이 약할까요? 주식시장 대비보다 어떻게 보면 해당의 스테이킹을 해야 될 목적성 측면이 좀 더 약하죠. 그리고 해당에 있는 오랜 전통적인 기간 추이도 꽤 생긴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건 코인의 디파이 시스템 자체에 따른 그 대출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자동 청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연달아 자동 청산 부분이 많이 들어가면서 실제 기타에 있는 중형의 알트코인들이 좀 많이 밀리게 되면서 오히려 가장 속도가 또 느리는, 그래서 늦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더의 시세를 보게 되면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더가 좀 잘 방어를 해주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더가 조만간에 많이 빠질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그 해당에 있는 이더리움 플랫폼 안에서 잘 돌아갔기 때문에 이더의 가스비와 또 연동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만큼 이더가 오히려 인기가 줄어들수록 이더의 가격에 미친 영향이 커지는데, 청산의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그게 반영되는 게 좀 더 늦어지니까 이더의 가격에 반영이 좀 더 늦게 나오는 것 뿐입니다. 이해되셨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었을 때 향후의 판도는 저는 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고리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해당에 있는 요새 코인베이스나 기존에 있는 라이어 블록체인이나 다 채굴형 블록체인 회사들이나 그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게 앞으로 더더더 짙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과 거의 한 몸이다. 오히려 그냥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있으면 코스피가 주식이라고 하면 그냥 코스닥이 해당에 있는 코인 정도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게 아마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럼 네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방법이 뭐냐라고 한다라고 하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에 있는 바이낸스 부분이 있는데, 이 바이낸스에 있는 이 금융 상품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네, 저는 오히려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바이낸스 수익 창출, 바이낸스 풀, 바이낸스 비자 카드, 바이낸스 암호화폐 대출, 수학, 페이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하면 괜찮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에 따른 수익을 적절하게 주기 때문입니다. 네, 적절하게 줘요. 네, 그래서 가장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떠한 수익들을 주냐라는 걸 또 봐야 되겠죠. 여기에서는 기존에 있는 이자 상품이 고정형에 대한 이자 상품이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주는 상품인데 이자 상품에 대한 이런 이자가 자유예금이라고 해가지고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자율이 좀 낮습니다. 1년치 이자율이 좀 낮은 대신에 그만큼 고정적으로 존버를 할 만큼에 대한 그 최소한의 계속
코인 개수 늘리기가 자동으로 계속 이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나쁘지 않는다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자유예금이 아니다라고 해도 여러 가지 뭐 고정예금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적절하게 또 가져가면 오히려 좀 더 이자를 많이 주긴 하지만 특정에 있는 여러 조건의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고정에 있는 예금 추이 부분은 이자율을 좀 높게 주는 대신에 좀 아쉬운 점은 여러 가지에 따른 제약 조건이 좀 붙는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도 오히려 인기가 높으면 미리미리 또 매진이 됩니다. 네, 상품군이 매진이 돼요. 그래서 항시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금 추이를 좀 보시면서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스테이킹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테이킹도 고정 스테이킹이 있고요. 디파이 스테이킹이 있는데, 이런 스테이킹 같은 경우도 기존에 뭐 특히나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뭐 6, 70% 이상씩. 그러면 여기에서 주는 이런 1년의 수익률 추이가 좀 높게 줍니다.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폭도 줄고 오히려 이자도 챙기면서 코인의 개수는 좀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또 물까지도 타버리면 더 평단을 낮출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또 괜찮고요. 디파이 스테이킹 또한 좋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 위주로만 하라고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나머지 거는 좀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저는 하는 걸 추천을 좀 드리는 대신에 기존의 업비트에 있는 업비트에서 마이너스 손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 이상 나신던 분들은 웬만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올해 하반기에 있는 9월 달에 아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암호화폐 관련되어져 있는 법안에 세금이 내년에까지는 유예해 주겠다라는 그 법안을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바이낸스 쪽으로 잠깐 옮겨 타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요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오히려 그냥 스테이블 코인 형태나 비트코인 쪽으로 좀 더 굴려서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에 대한 수익권을 좀 챙겨 가는 전략으로 해놓고요. 특히나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바이낸스에서도 써놨습니다. 바이낸스 프로젝트에서도 수익의 분배를 하는데 그거에 따른 연결의 플랫폼 역할만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온체인의 보안 문제에 따른 그것까지는 책임을 안 해준다라고 되어져 있으니 그 점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왜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세금에 대해서 유예를 안 해주면 왜 바이낸스로 이동하지 말라고 하냐, 그 이유는 이 평단이 지워집니다. 왔다 갔다 하면 지워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개수는 변화가 없는데 평단이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안 좋겠죠. 오히려 그러면 차라리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형태로 바이낸스에다가 투척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략은 오히려 적절하게 스테이블 코인을 좀 해놓고 나머지 비트코인 쪽이나 이런 것은 뭐 예금 형태로 조금 돌려놓고 그렇게 빼지 않는 돈으로 돌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차피 세금을 물리게 되면 결국엔 인출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것이기 때문에 바이낸스에 있는 자금에 있는 돈은 빼지 않을 돈은 만큼만 넣어서 디파이 이자 농사를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적절하게 스테이블 코인을 일단 그걸로만 수익권을 챙겨 먹자. 계속 적립으로 해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매일같이 이자를 줍니다. 적절하게. 그러면 그거를 다시 재적립하면 복리가 좀 세지겠죠. 그 복리에 대한 이자도 챙겨 먹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하고 정기적 예금 부분 비율을 좀 많이 돌린다. 그 다음에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냐.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을 계속 사모은 전략을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이 투 트랙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돌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즌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언젠가는 비트코인이 5배 이상 또 성장을 할 것입니다.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는 어느 정도 이제 하지 않고 비트코인에 따른 특별 이벤트가 나올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적절하게 또 이용을 해서 스테이킹 하는 대로 해놓고 또는 예금 해놓은 부분은 계속 해놓으면서 이자도 받아주면서 계속 개수 모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과거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 전략 그대로 쓸 겁니다. 비트코인이 5배 이상 수익이 났었을 때 기존에 요것을 나머지 50%를 이더를 살 겁니다. 네, 이더를 사고요. 그 다음에 이더가 어느 정도 수익권이 계속 나온다고 해도 팔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요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다가 이더가 어느 정도 이제 한 2배 이상 수익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비트는 그대로다. 그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현재.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있던 이 이더리움 자체가 예를 들어서 좀 더 배수가 나올 것 같다라는 조짐이 들면 요거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2배 이상 올라가고 난 뒤부터는 다 정리를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이더를 다 삽니다. 그리고 기간에 있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상승에 대한 시간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더에 있는 상승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왔다. 뭐 5배 이상 올라왔다. 그러면 이더를 50%를 또 정리를 합니다. 그것이 해당에 있는 알트, 내가 물려져 있는 알트가 있다고 하면 거기다가 50%를 투입하고 나머지 50%는 현금화해서 가져갑니다. 생각나요. 그리고 절대 코인을 사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금만 돌립니다. 그렇게 무한반복 10년을 하면 아마 이 바이낸스 안에서 엄청난 돈이 세이빙이 될 것입니다. 단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이건 이제 존보 기간 플러스 상승기 도래에서 전환 패턴에 대한 전략으로까지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락기 패턴이 만약에 기존과 비슷하게 4년 정도가 걸린다, 3년 정도가 걸린다 라고 하면 그 기간은 좀 계속 비트와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돌리면서 모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적당하게 세금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근데 이 전략도 좋긴 하지만 최근에 또 문제되는 게 무엇이냐면 후발주자, 그것도 규제를 받고 문제없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디파이 쪽이나 여러 가지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이 이제 바이낸스를 많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바이낸스가 과거에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법인을 어디다가 두었냐? 어디가 진짜 찐 법인이냐? 어느 쪽에다가 공격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냐? 이게 또 문제가 되고 너희들은 기존에 있던 규제 부분을 지킬 것이냐, 지키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에 대해서 앞으로의 국가가 바이낸스에 대한 공격을 엄청나게 많이 퍼부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바이낸스가 방어를 하고 어떤 형태로 스탠스를 잡아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거를 지켜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스퀘어나 페이팔이나 그리고 로빈후드가 다 챙겨 먹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자 농사를 하다가도 약간 그런 냄새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거래소 갈아타기를 할 필요성은 있어요. 네. 그 점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나는 저것에 따라서 좀 그렇다라고 하면 차라리 코인베이스나 아니면 뭐 블록체인 관련 채굴 회사를 매집하는 게 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채굴을 많이 하고 있는 채굴 회사가 수익성이 훨씬 더 좋아요. 주식 수익성이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라이어 블록체인에 있는 상승이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언제부터? 비트코인이 올라가기 직전 때부터. 그러니까 당장 곧바로 뭐 5배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예, 비트코인 5배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10배를 달린 게 아니라 먼저 달렸습니다. 코인 회사가 먼저 달렸어요. 채굴 회사가. 왜? 많이 비트코인을 보유를 했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그 뒤에 비트코인이 후발로 갔기 때문에 순번으로 따지면 이쪽에서 많은 수익권을 낸 뒤에 이쪽으로 갈아타는 형태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겠죠. 그래서 전략에 대해서 다변화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결정은 본인이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여러 가지 수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가든지 아니면 코인베이스 부분을 어차피 선물하는 거는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롱과 숏을 잘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를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언젠가는 거래량이 터지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차피 제도 부분은 야 문제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어차피 일본에 있는 쪽에 디파이 시스템이 이미 일본 금융청이 디파이 쪽을 이미 감독부서를 설립했다는 건 기초통화에서도 그래도 상위 탑3 안에 들어가져 있는 일본입니다. 그러니 이 지구에 있는 이 생태계 아무런 문제 없고 이 생태계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만 그 수많은 코인 7,000개 중에 어떤 게 지금 더 늘어났겠죠. 그 중에 뽑기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 간다라고 저는 볼 수는 없어요. 규제에서 살아남았던 코인들만 갈 것입니다. 나중에 시즌 3일 경우에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시즌 3일 때는 무조건 규제 거래소와 규제된 코인만 올릴 겁니다. 그때가 시즌 3에서도 정리가 다 됐다고 해도 그때도 또 죽이는 형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웬만하면 그런 형태로 해라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도 나는 하락기 패턴에서 10대, 20대, 특히 10대, 20대에 있으신 분들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CD를 불리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난 투자할 돈도 없어 라고 할까봐 그것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중소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상품군을 보시면 돼요. 청년 우대형 통장이라고 해가지고 연소득 2,200만 원 정도가 미치면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청년의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요. 39세. 39세 이하. 그러면 이것을 역으로 잘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존에 이제 취업은 안 했지만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편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은 안 하지만 배당을 받거나 어떤 돈이 있거나 그런 형태로 본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로 CD를 좀 키우셔라. 이런 제도들이 있으니 이런 걸 적절하게 이용을 하셔라.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돈 대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충분히 혜택 받을 부분은 좀 챙겨 먹어라. 그래서 저축계좌, 희망적금, 장기펀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꼭 기존의 바이낸스에 있는 이자 농사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는 이런 시스템에서도 이런 특정 기간을 좀 채우면 3년 만기이긴 하지만 리스크는 기간이 리스크죠. 기간이 있어도 그 낸 것 대비보다 수익률은 2배 이상씩 챙겨주는 부분이 꽤 있다. 그리고 원래 그냥 저축할 바에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 농사를 적절히 가져가는 게 전 낫다고 봅니다. 지금에 보게 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한번 보세요. 이게 누구 입에 풀칠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용인해가지고 지금 막 미친듯이 날아가고 있는데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저축한다라고 안 되겠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문제될 게 없고 USD 진짜로 걱정이 된다라고 해도 USDC로 하는 걸 또 5% 정도는 챙겨주니까 그런 형태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도 이자 농사를 하는데 우리도 이자 농사를 좀 더 똑똑하게 해야 되겠죠. 청년들한테는 이런 형태로 하는 거, 그리고 일반 이제 그런 조건에도 되지 않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가져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보면 사라지는 직업군, 생기는 직업군이 있는데 이런 조폐공사에서 돈 받는 기술자 김상민 씨 인쇄 부장이라고 있는데 인쇄를 하지 않죠. 좀 마음 아프지만. 그러니까 인쇄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이 조폐공사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정규직이다 보니까 다른 부서 배치로 해서 기회를 많이 주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만큼 IT 개발자들이 가장 몸값이 비쌀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분들은 또 거기에서 그 회사 안에서도 눈치를 많이 보겠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없어지니까 한순간에 뭐 지폐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여기에 이제 중간에 신입이 애매한 위치에 들어오는 신입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7년 뒤에 신입이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뭐 애매한 부서에 들어갔다. 그럼 그 친구는 진짜 애매하게 되어버릴 수가 있으니 요새는 어떤 업종이든 간에 그냥 IT 개발 부분은 기본으로 배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코딩 좀 어려워요. 저도 학생 때 배워봐서 알지만 어렵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전공은 아니지만 약간 진짜 맛보기로 배워보긴 했지만 어려워요. 근데 어르신분들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는 이런 종이화폐는 곧 쓰진 않을 건데 그만큼 일자리 부분 여기에 이제 걸쳐져 있는 업체분들도 많이 없어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인쇄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닐 겁니다. 뭐 상품권이나 메달 같은 거나 그런 거는 그리고 뭐 기념품이나 뭐 그다음에 상 뭐 이런 거는 다 여기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권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만들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 전자 여권으로 바꾸고 있고 다 상품권도 다 휴대폰 안으로 다 들어가고 있어서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직업을 선택을 하고 젊은 층들은 이런 상품군을 좀 눈에 보는 부분을 좀 좁게 보지 말고 내가 한전에 있는 자원이라도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하면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이 꽤 있다. 그런 거를 잘 봐라.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이제 약간의 어르신 분들이나 뭐 저보다 형 누나분들은 이런 상품을 좀 더 안정하게 그냥 5% 이자도 크잖아요. 그렇게만 돌려도 나쁘지 않는다. 그리고 어차피 세금을 만약에 적용한다고 해도 연 250만 원 선까지는 괜찮으니까 그런 형태로 끊어가지고 빼서 쓰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아니면 기존에 이제 테라 형태로 해서 그 지갑을 따로 빼가지고 그냥 QR코드 형태로 뭐 편의점이나 이런 부분은 소소하게 그런 거를 적절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거는 어차피 소비 형태에 따른 규제안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건 또 유예를 해줄 것으로 보이십니다. 네, 그거 가지고 만약에 뭐라 이야기가 나오면 그건 정부가 양아치 짓거리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